안녕하세요. 레리치 김대철입니다. 레리치라는 이제 손으로 옷을 만드는 비스포크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사업을 하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아주 확고하게 세우고 이 업체에 진출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목표가 좀 확실했습니다. 한국에서 1등을 하는 거 되게 단순해요. 그냥 제일 잘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시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만드는 것과 바느질로 만드는 것이 단순히 인간이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만드는 사람도 그 의미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유럽에는 존재하는데 한국에는 이제 형태만 존재하는 시장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그 형태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성숙했습니다. 이게 바뀌기가 사실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제 목표를 한국에서 잘하는 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 준비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해외는 어떻게 성취를 하냐면, 이거는 되게 상류층의 비스포크 소수의 문화라 그 나라별로 트렁크 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상류층들에서 이쪽 마니아층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래서 국제적인 이쪽 씬에서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럽 시장이 엄청나게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스포크 문화는 옛날에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에 시간을 투여해서 이제 시간을 노동 개념으로 재료 개념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 안에 그들의 이제 상류층 문화 그리고 뭐 미의식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네가 가진 전통 그다음에 그 사회 현상에서 이것이 발전되어 온 의미를 이제 철학으로 엮어서 가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완전히 용광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잘해서 한다고 해도 절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일종의 그들의 사상이나 문화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0년에 걸쳐서 이걸 발전시켜서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다른 나라에 이제 영향을 주었는데 갑자기 동양에서 온 친구가 야, 내가 너희의 기술을 나도 조금 배웠어. 그래서 잘 열심히 꾸며요. 그리고 난 노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꾸몄는데 아무리 내 개념을 주장해도 그들한테 이제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동양에서 온 애가 굉장히 잘 꾸몄네. 근데 그게 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어떤 형태를 넘어서서 의식에 기반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이게 한국에 있는 비스포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국에 진출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 2년 만에 진출하시고 1년 만에도 진출하시고 10년 만에 진출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게 진출하면 이게 갭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을 못 받죠. 처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자 이제 본질이 이미 거기서 확정이 끝났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노력을 하면 굳어지는 거고 그들은 단순히 바느질 잘했다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얘네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의식과 미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내 스스로 이제 한번 붙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처음 데뷔부터 아예 높은 데 시작해서 최고 최상층을 노려보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직을 조금 어떻게 앞으로 구성할지를 가다듬고 이제 오랜 시간을 좀 버텨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버티는 기획을 한 다음에 준비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제일 비싸게 받지 않아 한국에서? 너 이런 사람도 옷을 너희한테 하지 않아? 그런데 왜 너는 외국에 나가지 않는 거야? 이제 물어보시는데 뻔해요. 나가면은 여태까지 노력한 게 다 허사가 돼요. 가자마자 중간 이하로 떨어질 테니까. 왜냐면 일본에도 너무 많고 나라별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2005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정확히 18년이 걸렸습니다. 18년간 준비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는 다 끝나서 나갈 수 있겠다. 내가 나가서 내가 생각한 만큼의 성취를 이룰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할 거야 딱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20년간 응집했던 것들을 한 번에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실 제 목표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옷이에요. 되게 재밌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 친구가 꿈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옷을 만드는 거래? 막 이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 되게 진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옷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그것도 한국인이 유럽에서, 우리 지금 상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18년 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개념을 바꾸고 그 준비를 현실화 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이 산업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럭셔리 브랜드, 그러니까 아주 럭셔리한 남성복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 우리가 아는 뭐 제냐, 뭐 키톤, 뭐 브리오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발생한 이제 비스포크 하우스들은 이게 요니까 럭셔리 브랜드, 비스포크 하우스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명품은 다 럭셔리 브랜드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디자인을 하고 원단치 좋은 걸 써요. 그리고 깔끔한 봉제를 하고 마지막에 핸드 스티치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편견이 생기는데 명품 브랜드에서 장인 정신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싸게는 500부터 3천만 원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 이상 가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리고 수미지라라는 약간 맞춤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외국 사람이 시연도 하죠. 여기에 환상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어떤 브랜드도 바늘로 옷을 만들어서 팔 수 없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여도 거의. 이유가 뭐냐면 생산 개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손으로 만드는 건 상상할 수 없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너무 많죠. 한국에도 한 3천 개 정도 되거든요. 맞춤 양복점들이. 그리고 유러피안 브랜드는, 쉽게 말하면 럭셔리 브랜드는 껍질의 형태를 최대한 한도 내에서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라인을 넣어야 되고 핏이라는 개념을 자꾸 강조하는 거고요. 유러피안 비스포크 하우스는 핏이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분위기란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 디테일이라는 게 겉에 모양을 어떻게 만졌어야 대한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은 내부를 만져서 그 분위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은 이제 뭐 되게 유명한 브랜드, 한번 너무 유명한 브랜드가 1,500만 원짜리 코트를 만들 때 글로벌로 수십 개국에 팔기 위해서 하루에 300벌만 만든다고 광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벌에 1,500만 원이에요. 우리 팀이 오늘 300벌을 만들려면 몇 명 필요하지 했더니 한 4,000명 가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그래서 유러피안 브랜드는 압도적이죠. 굉장히 다른 느낌들이 있는데 하나로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옷이 T사 옷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옷이 이제 저희가 만든 건데요. 이쪽에서 보면 일단 요 조각이 얇은 종이를 반 접어서 목으로 이렇게 두른 것 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모든 아무리 수천만 원을 넘는 럭셔리 브랜드의 한계입니다. 왜냐면은 여기다 뭔가를 채워 넣으면 밖으로 까지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그냥 얇은 종이 같은 거 한 장을 재봉틀로 만든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단순하게 내고 핸드로 스티치를 줘서 이렇게 뽀글뽀글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재봉틀 자체를 아예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섬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쪼아가지고 압축을 해서 조각하는 개념으로 만든 거라, 우리가 얘기하는 바느질로 원단을 연결해서 개념이 아니고요, 뭉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선이 되게 미세하게 흘러서 이렇게 가다가 동세가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이런 선들 보면 두께를 가지고, 특히나 이쪽 부분 보면 아주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옷 안 비싼 옷 찾으시려면, 그러니까 진짜 비싼 옷, 여기가 두꺼운지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브랜드는 여기를 절대 두껍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두껍게 만드냐면 예를 들어 인간이 완전 입체라 여기다가 납작한 것을 넣는 것들을 옛날 유럽인들이 절대 싫어했어요.
이게 뭐냐면 통일성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손으로 쪼아서 만든 옷들은 약간 조각하듯이 입체와 두께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선들이 되게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뜨고 들리거든요. 여기다 X자로 꼬매서 덜렁거리는 걸 강제로 잡아주는 거고요. 저런 거는 꼬맬 때 이런 형으로 꼬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재밌는 게 다 손으로 하는 건 바느질이 보이면 안 됩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실이잖아요. 그리고 원단은 실뭉치예요. 이런 애들은 고정된 재료라 인간이 아름답게 깎을 수 있어요. 가공의 개념이 있는데 저거는 그냥 깎을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 올가미를 여러 각도에서 만들어서 하나를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손으로 옷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아는 스티치나 이 개념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옷을 만들고 싶다. 저기서 가장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5년도에 그러니까 18년 전에 레리치라는 건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 30만 원에 2벌 이런 맞춤 양복이 거의 1000개 정도 전국에 체인이 있었는데 소공동이라는 거는 거의 축소돼서 없어졌었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이 개념과 시장을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장노조라는 게 있어요.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잊혀진 어벤져스 팀을 모아달라. 그래서 제일 잘한다는 재단사, 바느질하는 사람, 바지 만드는 사람 모아서 12분 정도를 모아서 한 건물에 들어가서 2개 층을 공방을 하고요. 2개 층은 손님 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촌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클래식이라고 해서 일단 글씨도 클래식하게 굴렸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윤나게 다 크게 해주세요. 크기도 안 맞아요. 이빨 빠진 것처럼. 그리고 문은 뭔가 되게 크고 웅장한 클래식 느낌이 나야 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가구도 앤틱 가구 같은 거를 클래식스럽게 사와서 술 달린 천에다가 이렇게 달라서 모양을 잔뜩 냈습니다. 근데 그게 클래식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 거의 모든 양복점이나 다른 데 다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 멋을 조금 내기 시작해요. 괜히 책을 이유 없이 쌓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어렸어요. 그때 10몇 년 전이니까. 그리고 나름 대칭을 맞춘다고 막 파란색 옆에 놓고 파란색 해가지고 옆에 노란색 놓고 핑크 놓으니까 색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러고서 막 사진 찍고 왠지 클래식스러운 원단들 막 잡아가지고 뭔가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한 건데 뭐 비싼 책도 사다가 놓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좀 이제 바뀌는 계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리치를 만들었을 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욕심이 다 너무 많아요. 욕망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줘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장소로 옮겼는데 인테리어 할 때 너무 아무도 진심으로 안 해주셔가지고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일을 이렇게 진심으로 안 할 수 있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있던 선생님들 처음에는 약간 다들 그렇게 해 이런 게 있어서 인간 관리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극한의 의지를 갖고 만들어줘야지 이제 꼬맸으니까 됐지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를 겪고 시간이 한 조금 지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금 나아졌어요. 이거야 거의 2011년인가 12년? 이제 가구도 조금 이제 예술가가 만든 가구 같은 거 쓰고요. 그리고 뭐 소파도 좀 좋은 거 쓰고 막 그림도 절제해서 몇 개만 걸 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생각이 약간 변하게 되는 시점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상류층의 유럽에서 하는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하니까 느낌을 내서는 느낌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느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했던 공부를 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아는 걸 나도 알아야겠다. 그래야지 같은 높이에서 난 이렇게 생각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중간만 따가지고 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옷이라는 건 뭐냐면 상류층의 미의식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방식,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살면서 나와 함께 가지는 어떤 인간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되어서 옷으로 온 거라서 옷을 만들 때 옷의 그 뉘앙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에 대한 이해와 사상이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클래식의 본질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클래식 자체가 옷과 인간관계에 대한 약간 철학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옷에 관한 정보를 습득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2년간 모든 자료를 섭렵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있던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해서 사람들한테 옷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너무 전문가라서 막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갇혀가지고 내가 봐도 딱딱해요. 그래서 옷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친구랑 독서표를 만들어서 한 달에 누가 더 많이 읽나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해요. 엑셀로 해가지고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건축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이제 뿌리부터 많이 보고, 이제 철학 건축가도 있거든요. 실제 건축가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진 관련해서나 아니면 뭐 음악에 대해서 아니면 미술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 다양하게 자료를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해왔으니까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생겼어요. 내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의견이 생겼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막 배우다 보니까 한 가지가 딱 깨달았어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건축, 미술, 음악도 똑같고요. 예술, 이게 다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면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들이 다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껍질의 형식은 내 감정과 생각을 담는 어떤 하나의 도구이지, 이것이 인간을 따로 이것만이 위로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빵 하나를 건네도 그냥 인간은 굉장히 감동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것들이 의외로 똑같구나 해서 이 똑같은 게 왜 똑같이를 분류하는 작업도 해보고 굉장히 다른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클래식이 보세요. 100년 전에 영국이 만들어서요. 그 전에 영국이 만들어서 100년 전에 이탈리아로 넘겼고요. 1920년대 이탈리아에서 이거를 꽃피웠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클래식 수트 막 이렇게 체크 무늬도 있고 어떤 특정 이렇게 조직에다가 무늬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이탈리아도 영국에서도 그것만 보면서 그 형식을 따라해요.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냐면 그들이 이걸 전통이라고 주장해.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미의식인 거예요. 이때 상황과 100년 전의 이 상황에 맞는 그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어떤 태도에 대한 생각, 그것을 표현하는 절제, 침묵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껍질의 형식만 계속 100년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았구나. 나 유럽을 부지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그 개념을 그 맥락 안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그 맥락이 사람한테 주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껍질의 형식을 100년 전에 개발해 놓고 100년간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근원적인 곳에 서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재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약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다른 생각의 사상을 발전시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명품 브랜드는 절대 공예 브랜드가 하는 그 뉘앙스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생산을 해야 되니까 막 1000벌, 10만 벌씩 만들어야 되니까 10,000벌 막 이렇게 불가능한데, 그들은 좀 세련되니까 그거를 약간씩 이렇게 비틀어낼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 공예 브랜드는 제가 처음에 소공통에 그걸 부활시켜서 18년 전에 시작할 때 생각했어요. 내가 요만큼만 이걸 터치하면 이 시장은 그냥 혼자 다 하겠는데 했는데, 진짜로 저는 하이엔드 시장으로 빠져나가서 돈을 못 벌었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돈을 막 건물을 많이 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막 왜냐면은 전국에 1000개 있던 30만 원짜리 맞춤복이 개념만 좀 바뀌어가지고 100몇십만 원짜리로 다 변하는 황금 시장이 돼버린 거니까 그때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잘 발전하지 않았어요. 왜곡돼서 발전했고 클래식에 맞춰진 기호처럼 막 던지면은 그래서 이탈리안 스타일이라고 해서 스타일을 따라 쓰는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 미감을 재정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걔네만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거기에 걔네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논증을 해야 돼요. 논증을 해서 내가 걔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으면 이거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제
저는 청담동의 모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네,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청담동의 조그마한 건물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저 건물이 꼭지점이 여기 사람 머리하고요, 어깨하고 발을 연결하면 가장 단순한 형태로 사람을 연결하면 집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인간을 담는 가장 작은 그릇이 옷이고요. 조금 더 큰 게 건축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클래식스러운 막 토르소에다가 옷을 입혀서 막 이렇게 멋있게 이걸 빼고 땡땡이를 하고 모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툭 걸어도 얘는 어떤 에너지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던 가구보다 조금 더 발전하는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옷이 저희의 옷인데 60대 어르신이 하신 옷이거든요, 생일날. 그래서 만들고 저희의 팀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레리치의 모든 핵심 팀은 18년 전에 뭉쳐서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 같이 가고요. 지금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못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기술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아예 진짜 1위를 해보고 싶어. 근데 1위라는 게 그 1위가 아니고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지만 남과는 완전히 달라서 쉽게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 지위나 컨셉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미의식, 유럽 애들이 얘기했던 야 너희들은 동양 애들은 잘 몰라, 이래서 아름다운 거야를 수십 가지로 쪼개서 그것들이 왜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 진짜로 그것을 이루는지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이해, 그걸 통해서 조금은 다른 제시하는 것, 이게 필요했고요. 그건 정신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예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최고라고 하는데 나 말고 전 세계 막 10,000개 샵이 있는데 나처럼 할 수 있는 애가 막 30명, 10명 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예를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내가 노력해서 되나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최고를 찾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마지막 남으신 분인데요. 이 사람이 다들 그래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멋있게 양복 입고 나와서 막 코스염 기르고 막 장인 중에 몇 대 손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라는 거를 저는 정말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완전 최고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최고인데, 왜냐면 욕심이 없어요. 내 것을 내세우려는 것도 없고 오로지 여기 집중해서 10살 때부터 지금 82세까지 결혼도 안 하고 이것만 하나도 안 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감에 대한 그 밸런스에 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연결을 받아서 5년 전부터 이분한테 기술을 사사하기 시작했고, 이분의 지금 제자가 5명이 있는데요. 그때 컨설팅의 파트너였던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뉴욕 출장을 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인가 거기서 기사를 봤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런 기사예요. 이 사람의 제자가 되면 이름을 줍니다. 넌 누구, 넌 누구, 넌 누구. 그래서 했는데 그 일본인이 이름을 하나 받았는데 그분이 이 업계에 들어갈 때 막 혜성같이 올라가서 너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이분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스승의 이름을 한국인한테 물려줍니다. 어린 한국인한테. 근데 그 한국인이 굉장해요. 왜냐면 다들 그 나이 때 되면은 어려요. 이게 라인을 잡아서 멋을 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놓는 방법을 벌써 익혔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안 잡고 툭 던져서 그만 내는 거, 그걸 익힌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우환 작가가 돌을 갖다가 막 찾아서 이건 내 돌이야 그래요. 돌을 딱 쌓아놓고 철판을 딱 갖다 놓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돌이 어디인지 특징이 없어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해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이 어디서나 굴러다니는 돌 같은 느낌이 나고, 철판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철판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 두 개를 반드시 만져서 어떤 공간에 액센트를 주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제 그게 유럽에서 세련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멋을 내는 사람들은 그 철판에다 꽃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철판이 꽃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안에 에너지를 다루는 것과 이제 껍질을 다루는 게 다른데, 이제 이 사람은 에너지를 다루죠. 그래서 그 줄리오 카스텔로라는 젊은 한국인한테 이제 이 기술이 넘어갑니다. 이제 저희 집에 지금 헤드쿼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스콜라 누오바라는 기술이 이탈리아 최초로 생긴 기술인데, 이게 되게 잔인해요. 100시간을 요구해요. 이거를 꼬매서 한 벌을 만들려면 한 명이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시침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그 띄엄띄엄 시침과 다른데요. 그냥 오로지 시침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면의 아름다움과 모든 부분을 조각같이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너무 자신이 있어서 구글을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진짜 꼬매는 거를 공개를 안 해요. 전 세계 누구도. 왜냐면은 맨날 이렇게 뭔가 그리는 장면이나 막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지 실제를 체계적으로 다 안 보여줘요. 왜냐면 전 세계 이 기술의 개파도 너무 많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이게 좋은 글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거죠. 다 보여드립니다 같은 건데, 그래서 그냥 한 벌을 만드세요라고 하고 그 카메라를 여러 대를 놓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한 10며칠간 찍는 거를 고스란히 편집을 한 방식을 씁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바늘땀으로 계속 원단을 무더기처럼 계속 덧대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연결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치를 계속 붙이듯이 붙여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신발, 뭐 시계, 뭐 여러 가지 되게 섬세하게 인간이 그걸 건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힘들게 섬세해요. 왜냐하면 재료가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각처럼 아름답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명품의 이런 단면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를 하는 순간 굳어져서 인간을 감싸지 못하거든요. 부드럽게.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외국에 갈 때 110시간짜리를 런칭을 하고 갈 거예요. 그걸로만 만드는데 제가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트 같은 거 아버지가 거칠은 코트 이런 거 있어요. 한 40-50년 입고 아들한테 물려주면 저희가 모든 걸 그 과정까지 다 무료로 수선해주고 언제나 무료로 모든 것들을 케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어봐요. 니네 옷이 50년, 60년, 70년을 버틴다고? 그래서 제가 곧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 거예요. 이 옷이 어떻게 80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내부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지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812개) 중에 45번째 공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레리츠의 옷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바늘을 쓸 수는 없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끝까지 한 건데, 문제는 되게 우리가 나폴레옹 생각하면 이런 데 막 주름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도 막 거칠게 손바느질이 있고 진짜 장인이 만든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귀족들이 재봉틀도 제대로 없던 시대에 손으로 바늘을 꼬매서 옷을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거칠고 주름진 옷을 좋아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 사람이 절제하고 절제 끝까지 가서 이게 마치 무슨 도자기처럼 되게 부드러운 곡선과 이게 사람을 감는 이런 리듬을 만드는 옷들을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깃 같은 것들이 차분하게 자기의 무게만큼대로만 갈아입는 거고, 인간이 개입한 흔적이 거의 나지 않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약간 소박하고 겸손한 감정이 나는 것, 이게 사실은 옷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의식을 이제 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술 말고 개념, 태도, 시간, 기술, 노동.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예술가가 막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우환 작가 싫어.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노동이 없거든.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은 좀 다른데 생각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과 이것을 하려는 의지, 레리치의 옷을 만들 때 과정을 보면 진짜 의지가 없으면, 한 벌당 무조건 의지가 없으면 절대 옷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알아요. 이건 그게 아닌 걸. 레리치가 가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어떤 작가가 여기다 물병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거는 예술이야 할 수 있어요. 뭐 예술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예술인지를 세상에 없던 단어로 논증해 줘야 돼요. 텍스트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리치에서 만들어진 모든 과정을 제가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셀이 모여서 장기가 되고요. 장기가 모여서 셀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서 장기가 되고, 장기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몸을 만드니까 아래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재료부터 이 재료들이 서로 어떤 맥락 안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향해 가는지,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글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예술가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나하고 서로 논증을 대화를 하고 그 과정을 옆에 다른 기자들이 앉아서 녹취를 한 다음에 영문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 리암 길릭은 굉장히 높은 등급의 예술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설치 미술가인데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전 이제 저희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승효상이라는 건축가를 했는데 그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세계관을 갖고 싶어서 이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 킴포크 매거진 같은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했고요. 지금 자료를 쌓아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통 하고 왜냐하면 한국에 시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 수 없고 이게 목표가 한국 사람을 감동시킬 거야 막 국내에서 팔 거야가 아니라 어차피 저희 15벌에서 20벌밖에 못 만들거든요. 한 달에. 하고 대신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미적 개념을 새로 정립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내려봐 주시면 여기 한번 클릭해봐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쓴 글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술을 아까 제가 통해 있다 그랬잖아요. 왜 통해 있는지를 한번 써본 거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내려와 주시면 왜 베토벤의 현악사중주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로베르토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같은 책이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문학이 왜 다른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지 그것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기술로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건축은 정신예술, 문학이나 음악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실제 기술과 만나서 가니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켓이나 이런 옷들도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개념만 있다면. 그래서 나가주세요. 나가고 한번 리암 길릭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 버전으로 누르면 바뀌나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서로 나는 너희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우리 걸 어떻게 생각하니 꼭 물어봐요. 우리 거를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가 나는 너희 거를 어떻게 생각해 하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뉴욕으로 보내드린 옷이고요. 그가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보내준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옷을 입고 뉴욕의 예술가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그랬대요. 이거는 생산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이제 기쁨이었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지 가늠이 안 돼야 돼요. 이거를 막 욕망을 가지고 멋있지 하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생명력을 가지고 혼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만들어진 거죠. 나가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강연회를 한다 그러면 강연을 할 때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근원적인 것들이 한국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대중예술 문화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영화 같은 또 깊이 있는 그런 장르도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 이웃 나라들 보면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운동을 통해서 국민이 다 조금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시장이 생겨요. 그래야지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뭐가 좋은 거를 해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만드는 사람도 부지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스테이지 3번째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최근 매장인데요. 어떤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새로 마련을 했는데 고 김수근 선생님의 유작입니다. 작품이시고 그때 만들었던 대중에겐 공개가 안 됐어요. 이유가 여기가 한 700평 정도 되는데 뒤에 보이는 숲이 다 여기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숲 속에서 아무도 못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서울에서 느끼지 못한 완전 숲속에 들어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한 100평이 좀 넘는데 이 건물 있는 데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들을 만듭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진입을 했어요. 뭘 진입했냐면 처음에는 그럴싸한 상징적 가구들을 갖다 썼어요. 클래식이니까 클래식 가구를 쓰고 이거에 맞는 막 화려한 것들에서 포인트를 탁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러지 말아요. 절제하고 싶어요. 두 번째 건물에서 막 절제하고 싶어 하고 막 이제 작가의 작품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뭐 내 기준에서 적합한 가구를 갖다가 세팅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가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제 옷을 꼭 제가 안 만들었죠. 저희 선생님들과 팀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옷을 100시간을 반달을 그렇게 해서 한 옷을 그 느낌을 여기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너무 비싸도 그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마네킹에다가 걔를 입혀서 멋있게 찍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맞는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만드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이걸 2톤짜리 바위를 직접 깎은 거예요. 어떻게 깎아주세요? 깎으니까 맨날 실패해요. 안 이뻐요. 그 이완생이 얘기하는 그 돌이어야 되는데 그 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쳐서 꺾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비쌌어요. 여기서 요만큼 옮기는데 100만 원을 달래요. 안 움직이니까. 해가지고 하고 6.5m짜리 상판 한 장을 흠집이 거의 없는 걸 골라서 조형적 느낌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문도 제가 이걸 깎아서 이거 왁싱 해가지고 다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토르소도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석재상 같은 데 찾아다니고 막 이런 데 포천 막 이런 데 다니다가 이쪽에 영상이 나오나요 혹시? 그냥 바위를 깎아왔어요. 계속 깎아봐요. 그래서 우리 이 옷을 무심하게 또 걸치면, 왜냐면 우리 옷이 상업적인 것이나 아니면 생산품과는 되게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해서 하나는 깎아서 마디를 만들어 보고 하나는 조각으로 만듭니다. 이 아저씨랑 둘이 한 이틀 정도 앉아가지고 색연필로 그리고 깎고 또 옆에서 아저씨 여기 좀만 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철팀이 붙어서 밑에서 어떻게 무거운 것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논의적인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고 나서 이 공간에서 살롱을 만듭니다. 이게 살롱 하면 누가 한국에선 이미지가 안 좋다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커뮤니티 뭐 이런 개념들이고요. 되게 재밌는 게 되게 1900년, 1800년 후반 세기말 때 베르타 주커칸들이라는 여자가 살롱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당시 이제 그때 비는 뭐 역사적으로 너무 유명한데 뭐 클림트부터 뭐 말러 그리고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부터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총집합을 해서 교류를 하던 시절이었고 문화적인 감정이 되게 폭발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클림트는 원래 이제 아르노 계열의 장식 미술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3차원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이 주커칸들의 살롱에 갔다가 그때 당시 해부학이랑 생물학에 대한 것들을 이 주커칸들의 남편인 에밀 주커칸들한테 배우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뜹니다. 세포와 죽음과 삶. 그래서 그 후에 그의 작품이 다 죽음과 삶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거기 보면은 이렇게 키스나 이렇게 금박되면서 무늬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세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서로 가진 장점과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험들을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어떤 웹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확립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제 통섭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저는 제 업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분의 전문가에게 우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졌지? 아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상상도 못해서 책에서도 못 봤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저는 사실은 배울 게 많은데
일종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한 가지 제가 하는 옷이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한번 끝까지 진심으로 해볼게. 그러니까 마케팅적 용어로 막 진심으로 한다, 뭐 ESG 뭐 이런 개념들 말고 진짜 몸 바쳐서 한번 내가 내 분야에서는 한번 해볼게. 시간으로 증명해서 해볼게. 그리고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해볼게. 그리고 나 말고 각계에서 우와 너무 진짜 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근데 그들이 연예인일 수도 있고 젊은 아티스트일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댄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종목은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영역은 다 인간을 향하는 거라 어떤 방식으로 그의 도구가 되어 표현되어 사람과 연결해서 영감을 주고 전반적인 인간의 이해를 올리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다. 세 번째 저희가 남산에 만든 공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해라는 것에 대한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실제적 기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기존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방식 혹은 잡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보여줬다면 저는 요거를 먼저 만들고 이거는 그러니까 없기는 하는 거예요. 유럽에도 없고 외국에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기술은 한국이 발전 못했어요. 그들은 100년간 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술을 계속 바꿔왔어요. 못 이겨요. 100년간 바꿔서 다듬은 기술을 어떻게 한 번에 이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요. 일본 사람이 처음에 외국 서양의 기술을 완전히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의 것을 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희들이 노력 안 했어. 너희는 100년째 그게 끝인 줄 알고 계속 있었잖아. 나는 이걸 가지고 다른 걸 가볼 거야 했더니 이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미의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 자료를 찾아보면 엄청 멋있는 미의식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도 대중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일본 자료 무슨 복식미 자포니즘에 관련된 것들을 논문을 봤는데 와 다테라는 멋이 있는데 그게 벌써 가마쿠라 시대 때 막 근세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다테 우리가 지금 플렉스라고 막 붙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모든 브랜드는 로고 전쟁이에요. 로고로만 도배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강한 짜릿한 맛을 느끼게 하거든요.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더 조용하게 쳐다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완전 세상에서 없어졌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모두 다 그쪽으로만 몰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다 지금 저는 짠 하고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새로운 걸 만드는데 분명히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거를 만든다고 해도 연결된 시대에 새가 있어야 돼요. 새가 없으면 이것들은 아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노력은 했지 잘했어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대중문화적인 게 올라가다가 저는 일본이 끝까지 이렇게 침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의식 자체가 엄청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올라올 거고 역사는 항상 그렇게 순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은 근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예의부터 그냥 말로 하는 예의 말고요. 이게 왜 내가 너를 추앙해야 하는가 이런 것처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진심으로 해야 되는가. 근데 그건 사람 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브랜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드 안에 이제 내부적인 거짓이 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이 브랜드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문화를 좀 바꾸자고 내가 주장한 건데 그리고 이걸 유럽에 가서 이제 할 거거든요. 세계에서 이 사람 어떻게 만났지 않은 사람은 다 편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서로 나눌 거예요. 자, 그 과정을 공개를 할 건데 이것들을 하려고 했더니 한국에서 이 문화를 뭔가를 만들려고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저녁에 그 공간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기업인들 저희 집 손님 중에서도 많아요. 나이가 되게 낮으신 그러니까 높지 않으신데 뭐 어마어마한 이쪽에 막 수천억대 부자 같은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전 예술가라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고 그거를 역경을 딛고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서 무언가 개념을 만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저희 공간이 여기가 조금 넓은 편이긴 해요. 한 50명, 70명 정도 있을 수 있으면
한 명씩 나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 말고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의 사람들한테. 그럼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강의하잖아요. 그럼 나는 다른 진짜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인적인 사람들한테 99개, 100명을 제가 처음에 모은다면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그들이 뭐 와서 와인 파티, 와인을 친구들과 해서 즐길 수도 있고 다른 통섭,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그들끼리 교류할 수 있게 파티의 장소도 마련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조금은 아까 말했던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들을 모셔서 어쨌든 영감을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되게 이 공간에서 할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 강력한 사람들, 생각이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 쫙 모여서 서로 나누고 뭔가 한국에서 조금은, 왜냐면 그들이 섭섭해해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저렇게만 껍질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굴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입지? 어떻게 저렇게 뽐내지? 이런 거에서 조금만 더 겸손하게 나는 그냥 이렇게 약간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런 것들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는 아방가르드예요. 전위라고 앞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두 번째로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미감을 구축해 보자. 당신 해가지고 만들면 그거를 일종의 저는 무브먼트로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브먼트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준비가 끝났어요. 원래 이거 오래전에 준비를 한 건데 한번 홈페이지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아직 이것도 공개를 안 했는데 한 번에 하려고요, 다. 네. 뭐 요타베라는 이제 시간을 하는 지금 만든 합성어로 만든 건데요. 네. 요즘 이분 갑자기 확 뜨셨는데 이미 옛날에 어떻게 운이 좋게 저기가 돼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타베라는 조금의 유통 구조와 모든 형태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내가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선 너희가 필요해라는 그런 개념도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 더 많은 미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이게 브랜드가 패션의 영역을 좀 벗어나는 어떤 형태를 기획했거든요. 그렇지만 다 만들어요. 면티도 만들고 기본적인 이런 것들. 근데 가격이 아주 비싸지 않고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가치는 말도 할 수 없이 높은. 저는 여기서 만드는 미묘한 티셔츠 하나가, 에르메스 물론 좋죠. 좋은 봉제에다가 좋은 걸 써서 만약에 면티를 뭐 90만 원, 8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제가 만드는 게 만약에 6만 원이잖아요. 5만 원이고. 근데 저는 그게 에르메스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만드느냐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수성이나 약간 라곰 같은 거 있죠. 이걸로 됐어 같은 거, 휘게 같은 느낌. 한국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정도만 해서 쓸 만큼만 만들고, 사실은 이게 구독 같은 것들로 해서 미리 돈을 받고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가 아주 조금의 이윤을 남긴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뮤니티가 퍼질 수 있는 어떤 구조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걔가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미리 돈을 주죠. 그러려면 외국에서 레리치가 성취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항상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신뢰도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해서 이게 퍼져나가면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이 정도 느낌이 좋아, 나는 더 필요 없어, 그리고 추가 생산 안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모든 돈들, 하나의 물건이 10,000원을 받으면 2,000원이 원가거든요. 거의 유통비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건물에 따른 것들, 그 다음에 재고가 거의 40%에 가깝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돈을 내고 내는 가치는 진짜 작습니다. 거의 다 빨대가 꼽히는 거죠. 그리고선 좋은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이건 실천이 아니고 말이죠. 이게 말만 앞서고 실천을 안 하니까 이게 좀 이미 그거에 속아서 물건을 사는 순간 고객이 멋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조차 자기의 의지로 판단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나오고 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진짜 멋있다 해서 딱 하고 멋있음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뭔가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할 때
자기 필요에 의한 것들을 이미 멋이 없어진 거라 아까 말했던 패션은 정신적인 영역이 디자인의 한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 태도나 의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한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라 이 브랜드에서 가격은 싸지만 세컨 브랜드에서 요탑에 그런 요소로 생각되는 것들을 제가 싹 제거하기로 해요. 그리고 얘가 존재해서 너한테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게 되게 진심이어서 되게 사람이 인간관계를 할 때 되게 진심으로 나는 너를 좋아해. 그리고 의리를 지키고 할 때 감동을 받잖아요. 제품은 그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멋있고 시크할 수 있죠. 근데 제품도 왜 따뜻하면 안 되나요? 왜 항상 이렇게 막 이것만 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커뮤니티가, 그리고 회사가 덜 남기려고 할수록 커뮤니티가 회사에게 더 큰 힘을 부여하고 굉장히 작게 쪼개가지고 더 많이 모으고,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실은 이런 개념 자체를 만들어서 표현했을 때 한 씬을 분명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저한테 한 여기까지 오는데 딱 18년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별말 다 해도 일단 참았고, 돈이 없으면 생으로 버텼고, 막 별일이 다 있었는데 어쨌든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뭐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얘는 특이해, 영감을 주고 싶다. 막 얘는 되게 독특한 작업, 이런 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영감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구성하고 만들고 우리 팀원들이 일을 할 때 그런 데에서 만들면서 그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탄생하고 그게 다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것의 기쁨으로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약간 재미있는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 아니면 이 웹페이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외국의 트렁크쇼 형태로 조금씩 이미 에이전트가 결정이 됐거든요. 진행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받을 거고, 한 번에 진행하자마자 가장 위에서 1위를 한번 노려볼 거거든요. 그것도 저는 이제 너무 오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3년 정도 리밋을 줬어요. 모든 팀원들한테, 창의적인 일을 하는 팀원들한테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는 은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쉽죠. 아무것도 못 해보고 준비만 하다가 딱 해도 못하면 은퇴하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와 이런 것들을 NFT 형태로 발행을 해서 제가 이 커뮤니티를 굉장히 잘게 A군, B군으로 나눠서 쪼갤 거거든요. 그걸 이제 체인 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구조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문화적으로 커뮤니티를 입히는 데 힘을 쓰고, 그거를 어떻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먼저 갈 것이냐. 표철민 대표님은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술 개발 먼저 되고 이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정말 확실한 문화적 개념이 되고 그 토대 하에 설득력 있게 커뮤니티가 모이고 그것을 기술이 보전해서 더 효율적으로 퍼지고 더 실수가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개념의 사업은 CS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한 명도 슬프게 하면 안 되니까,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막 섭섭하면 싫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하지 않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거. 그러려면 굉장히 치밀한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두 회사가 협업해서 어떤 커뮤니티적인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